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편 국내성 천도 그리고 부여 정벌. 야, 그 돼지머리 한번 탐스럽게 생겼다. 아, 잠깐! 전화기 전에 막걸리부터 한 잔 따라 올려야지. 고사 한두 번 지내봐. 알았어. 자, 이술 받으시고 우리 친구놈 가게에 돈벼락 좀 내려주십시오. 돼지 먹는 거 좀 봐. 한번 더 해야지, 사람아. 아니, 그냥 나오면 어떡해? 고사상에 돈을 올려야지. 알았어. 내면 되잖아. 이게 째째하게 1,000원짜리가 뭐야, 참. 돼지 입에 시퍼런 거 한 장은 물려줘야지. 알았어. 10,000원짜리 집에 요놈을 똘똘 말아서 그래야지 콧구멍에다 그냥 딱 찔러줄 테니까. 앞에서 고사 지내는 장면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첨단 디지털 시대라는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아닙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일에 양 한 마리에다 사람의 죄를 씌워서 황야로 내쫓았는데 여기서 생긴 말이 희생양 혹은 속죄양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사상 혹은 제사상에 돼지를 올렸던 풍습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옛날 고대 국가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천 행사를 부여의 경우에는 영고, 동해에는 무천,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한다. 이는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동의전 고구려 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성들은 노래와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나라의 음락에서는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을 춘다.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라의 큰 모임인데 이를 동명이라 한다. 나라에서 지내는 이 제사의 이름을 동맹이라고도 하고 동명이라고도 했는데 하늘, 즉 천신과 시조인 동명성왕을 함께 기리는 제천 행사였습니다. 이 제사에 제물로 꼭 필요한 것이 돼지였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아예 제수용 돼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리왕 19년 8월에 제사 때 쓸 그 돼지가 우리를 뛰쳐나가 도망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사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돼지가 도망을 쳤단 말인가? 탕리와 사비는 당장 가서 도망친 돼지를 잡아오도록 하라. 대왕마마. 그래서 왕의 명을 받은 탕리와 사비는 도망친 돼지를 추격해서 결국 붙잡게 됩니다. 아이고, 더 무서워네. 가만히 있어, 이놈아. 아이고, 씨. 잡았다 놓으면 또 도망칠지 모르는데 그 도망 못 가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수가 있어. 돼지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리자고. 그게 좋겠네. 그런데 그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무엇이라? 제사에 쓰일 희생물에 상처를 냈단 말이냐? 여봐라! 저 두 놈을 흙구덩이를 파서 생매장해버리거라! 그 대목을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 왕은 탕리와 사비를 시켜 잡아오게 하였다. 그들은 장옥 늪에 이르러 돼지를 발견하고 칼로 다리의 힘줄을 잘랐다. 왕이 이를 두고 노하여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던져 죽였다. 9월에 왕이 병이 들었다. 무당이 탕리와 사비의 귀신이 화근이라고 말하므로 왕이 그들의 원혼을 풀어주게 했다. 곧 왕의 병이 나았다. 그런데 2년 뒤인 유리왕 21년 3월에 또 한 번 제사의 희생물로 쓸 돼지의 탈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놈의 돼지가 어디까지 도망을 쳤으며. 돼지 관리를 책임 맡았던 설지라는 사람은 국내 지방의 위남까지 쫓아가서 간신히 그 돼지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설지가 보기에 그곳의 지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왕마마, 제가 돼지를 쫓아 국내 위남까지 갔었는데
그곳 자연이 험준하고 토양은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산짐승과 물고기 등 산물이 많은 것을 보았사옵니다. 대왕께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긴다면 백성들이 살기에 좋을 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옵니다. 설지의 얘기를 들은 유리왕은 그해 9월에 직접 국내 지역에 가서 지세를 살피고 돌아온 다음 이듬해 겨울, 그러니까 유리왕 22년 서기 3년 10월에 국내로 도읍을 옮기고 위나 암성을 쌓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수도를 옮기게 된 과정을 제수용 돼지를 등장시켜 설화풍으로 기록한 것은 국내성 천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러나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시기를 놓고 학계에서는 유리왕 때 천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신대 임기환 교수와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졸본이라는 지역에 아주 잠깐 있는 거고 국내로 이제 옮기게 된 거기 때문에 삼국사기 자체의 기사로 본다면 그거를 딱히 어떤 그 정치적 갈등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고구려가 국내성으로 옮긴 데가 과연 유령 때가 맞느냐, 삼국사기 기록이 맞느냐, 그거와 달리 중국식 기록을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산상황 때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죠. 뒷시기에 국내성으로 옮겼다고 본다면 그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인 배경을 갖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유리왕 때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태조왕, 아까 왕의 그 계통이 뭔가 조금 바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태조왕 때 정도는 이미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단 계기가 된 것은 제사용 돼지가 도망간 곳을 찾다 보니까 국내란 지역을 발견하고 그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별, 이를테면은 물고기와 이런 것도 잡을 수가 있고 밀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는 것이 많다는 그런 걸 가지고 수도를 옮겼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고 정말 수도를 옮기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국가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국가의 중심지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국제전략이라는 입장 속에서 수도가 천도되는 거죠. 그러나 유리왕 때 수도를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옮겼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그와 연관된 다른 내용들도 부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해서 얘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유리왕이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긴 직후 내부에서 상당한 분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왕 22년 10월, 왕이 국내로 도읍을 옮기고 위나암 성을 쌓았다. 12월, 왕이 질산 북쪽에서 사냥하면서 닷새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대보 협보가 말했다. 대왕께서 도읍을 옮겨 백성들이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응당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구휼 사업을 돌봐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타고 사냥을 떠나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 대왕께서 만일 이러한 잘못을 고쳐서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황폐하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선왕의 업적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구나. 왕이 이 말을 전해 듣고 크게 노하여 협보의 관직을 파면하고 관가의 장원을 관리하게 하였다. 협보가 붕괴하여 그 나라를 떠나 남쪽으로 갔다. 그러나 국내성 천도를 전후하여 가장 심각했던 것은 유리왕과 태자 해명과의 갈등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리왕은 가장 아끼던 큰아들 도저를 먼저 떠나보내고 둘째 아들 해명이 16세가 되자 자신의 왕위를 이을 태자로 삼았는데 그 태자 해명이 새로 옮긴 수도 국내성으로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졸본성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병약했던 첫아들 도절과는 달리 해명은 힘이 세고 무예를 즐기는 용맹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사신이 해명태자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웃 황룡국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 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어? 예,
고구려국 태자마마의 무예가 출중하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우리 황룡국 대왕마마께서 튼튼한 활을 선물해 드리라기에 가져왔사옵니다. 자, 받으시지요. 그래요. 고맙소이다. 아마 황룡국의 국왕은 고구려의 태자에게 강한 활을 선물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이 강성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태자 해명은 이미 그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활을 선물로 받았으니 어디 시위나 한번 당겨봅시다. 이거 활이 부러졌군요. 내가 힘이 강한 게 아니라 활 자체가 별로 튼튼하지 못하군요. 해명은 황룡국의 왕에게 고구려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활을 부려뜨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 윤명철 교수는 태자 해명이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애교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합니다. 유리왕이 아들이 3분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분은 이제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분이 유명한 해명태자거든요. 해명태자 같은 경우는 수도로 옮긴 것을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원래 첫 수도에 토대를 둔 토착 세력과 해명태자의 연합관계 그리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유리왕과 신흥 세력과 연합관계를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고구려 초기 입장에서는 유리왕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주변의 강대국의 비율을 거슬리지 않고 현실적인 외교를 지향했고 반면에 해명태자 같은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가졌으니까 더 젊고 혈기방장하고 그다음에 그 무예에 출중한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유리왕은 황룡국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큰 결례를 범했소이다. 해명은 자식으로서 불효를 저질렀으니 청하건대 내 아들의 목을 베어 죽여버리시오. 그리고 얼마 뒤 황룡국에서 사신을 보내 해명태자와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태자마마, 이웃나라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나자고 하니 그 의도가 수상하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니 가지 마시옵소서. 걱정 마시오. 하늘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면 황룡의 국왕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소. 다녀오리다. 그런데 해명을 만나본 황룡국 왕은 처음에는 그를 죽일 생각이었으나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감히 해칠 수 없을 만큼 출중한 인품이라 예를 갖춰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유리왕 28년 3월에 국내성에 있던 왕이 졸본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해명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도읍을 옮긴 것은 백성들을 안정시켜 국가의 위협을 타지려는 것인데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힘이 센 것만 믿은 나머지 이웃나라와 원한을 맺었으니 자식된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자, 내가 칼을 보내니 이 칼로 자결하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를 수밖에. 자, 그 칼을 이리 주시오. 아니 되옵니다, 태자마마. 대왕마마의 장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태자께서는 정당하게 후계자가 될 것이옵니다. 지금 대왕마마의 사자가 한번 와서 말했다 하여 자결한다면 대왕의 지시가 진실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필시 부자 사이를 이간하려는 세력에 흉계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유리왕과 해명태자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을 단순히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내성 천도를 단행한 세력과 졸본성 잔류를 고집하는 세력 간의 다툼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쉽게 단정을 내리기 어렵겠죠. 이에 대한 윤명철 교수의 얘기입니다. 내부에서의 권력 쟁탈전이라는 시각에서 보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기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진로를 놓고 정책상의 갈등이 빚어진 거죠. 유리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훨씬 입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했을 때 공격의 예봉을 피할 수가 있고 특히 부열한 전적 북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내서로 옮기지만은 해명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젊고 혈기방장하고 그 다음에 그 첫 수도 지역에 어떤 토대를 둔 세력과 연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를 따라가지가 않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해명태자가 스스로 그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태자 해명의 자살하는 장면을 아주 비장감 넘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황룡국 왕이 강한 화를 보내왔기에 난 그들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길까 걱정되어 일부러 화를 잡아당겨 꺾음으로써 우리 고구려인의 기계를 보여주려 했던 것인데 뜻밖에도 부왕의 견책을 당하기도 했구나. 이제 부왕이 나를 불효하다 생각하여 칼을 내려 자결케 하니 어찌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자, 저기 동쪽들에게 창을 거꾸로 박아 놓아라. 내가 말을 타고 달려가 그 창에 장렬하게 찔려 죽겠노라. 자, 에이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려시대의 삼국사기의 이 부분을 집필했던 필자가 이례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마땅히 어버이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효도를 삼아야 한다. 해명은 아비를 따르지 않고 옛 도읍에 살면서 용맹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으니 당연히 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전해오는 말 중에 아들을 사랑하거든 옳은 방향으로 가르치고 사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왕이 처음에는 한 번도 가르친 일이 없다가 죄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나치게 미워하여 죽여버리고 말았으니 이야말로 아비는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다 할 것이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전형적인 양비론인데 어디까지나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학자의 사적인 느낌을 적은 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유리왕과 해명태자 그 두 부자의 비극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국대 윤명철 교수는 고구려인의 성격을 고들직자와 마음심자를 써서 직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해명태자가 고구려인의 기상을 보여준 전형적인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해명태자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도 황룡국의 왕이 보낸 화를 꺾어버린다든가 이런 강한 자의식이 있었는데 죽을 때도 충분히 죽음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나라에 불충할 수 없다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아주 장렬하게 사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구려가 가진 그 직심의 한 표본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나중에 호동왕절에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 국내성 천도를 왕실 내부의 혹은 권력을 담당했던 세력 간의 갈등이나 다툼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할까요? 학자들은 첫 도읍지였던 졸본 지역보다는 옮겨간 국내 지역이 국가를 경영해 나가기에 더 유리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 지역만 가지고는 고구려 발전할 수가 없어요. 국내성 지역으로 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일단 외부로부터 방어하기가 좋고요. 아시다시피 노령산맥이라든가 또는 압록강에 막혀있기 때문에 집안 분지는 동서가 10km고 남북이 5km의 분지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적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바깥으로 열린 도시인데요. 압록강을 통해 가지고 바로 황해랑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성의 도읍을 청하게 되면은 국내성부터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서 압록강 하구에서 막바로 황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데는 바로 그런 국제적 질서 속에 진입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리왕 때 중국 중원 정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달 전인 2004년 9월 16일 서울 엠베서더 호텔에서는 고구려 관련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의 선양 동아 연구 중심의 연구원으로 있는 여성 역사학자 수능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고대 로마의 역사는 이탈리아 역사가 아닌 프랑스의 역사입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2세기에 중국 한나라의 지방조직이었습니다. 한나라 밑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하구려라고 계명을 했고, 한나라는 고구려 왕을 지방의 제후로 삼고 군을 징발해서 오랑캐를 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고구려 연구재단의 김정배 이사장은 역사를 영토를 기준으로 공유한다는 중국 사학계의 주장은 학문적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중국 학자들의 주장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의 연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를 하구려로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행사에서 단국대 서영수 교수가 반박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고구려는 한나라의 군사징발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고구려를 하구려로 한 것은 한나라 왕망이 화풀이 삼아서 일방적으로 부른 것이에요. 수농의 자료 해석이야말로 자의적이고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란을 가져온 당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할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역사를 찾아서 해서 다루고 있는 유리왕 31년 때였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지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당시 이제 중국은 한이 망하고 한나라의 외척이었던 왕망이라는 사람이 신을 건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나라는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자기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고구려는 굴복하지 않았고 고구려와 한을 이어받은 왕망의 신나라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중국 측 기록에 보면은 자기들이 고구려의 왕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기록에는 보면은 우리 고구려의 그 장수였던 연비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우리나라 기록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죽었다기보다도 고구려였던 장수가 죽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왕대도 한과의 투쟁, 중국과의 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을 기록한 중국의 역사서인 위지동의전의 고구려 편을 들춰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 병사를 일으켜 오랑캐를 치려고 하는데 가고자 하지 않았다. 강제로 다그쳐서 파견했는데 모두 변방에서 달아나버려 도둑이 되었다. 요서대윤 전담을 보내서 고구려 군사를 공격하게 되었으나 요서대윤이 거기서 살해당했다. 어무가 왕에게 진언하길 죄는 추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를 위로함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왕망이 듣지 않고 장수 우에게 공격하라 명하였다. 우가 고구려의 추를 꿰어서 만나기를 청했다. 추가 도착하자 그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장안으로 보냈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천하에 보고하기를 고구려의 이름을 하구려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자신들의 장수가 고구려의 추를 꿰어내어서 목을 뱉다고 했는데 여기서 추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지동의전에 실려있는 그 글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말 먹이는 사람 추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추모라고도 하고 그냥 추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주몽 시절이라면 왕을 죽였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때는 2대 유리왕이 등극한 지 31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쨌든 중국 학자들은 여기 나온 추의 목을 베었다는 부분을 왕을 죽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의 기록인 삼국사기에는 같은 사건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나라 왕망이 우리 군사를 동원하여 오랑캐를 치고자 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강제로 협박하여 보내려 하니 모두 변방으로 도망하여 법을 위반하고 약탈을 하였다. 요서대윤 전담이 추격하다가 죽었다. 한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잘못을 돌렸다. 어무가 왕망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지금 큰 죄를 묻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된다. 부여의 족속 가운데 반드시 고구려를 추종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우리가 오랑캐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다시 부여 예매까지 일어난다면 이는 큰 걱정거리다라고 하였다.
왕망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어무에게 공격하라는 명을 내렸다. 어무가 우리 장수 연비를 꿰어내어 목을 베어 한나라의 수도로 보냈다. 왕망이 기뻐하여 우리 왕을 하구려 제후로 계칭하고 이를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였다. 그 뒤로 한나라 군사가 우리 병경을 침범하는 일이 더욱 심해졌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연비라는 고구려 장수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 사서에는 왕을 죽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기 등장하는 추는 인근 황룡국의 여달 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한나라의 후예인 신나라의 왕망이 일방적으로 고구려를 하구려로 부르라고 선포했던 것은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논리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되겠죠. 만일 그렇다면 하구려로 부르기 이전의 고구려는 그럼 중국 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독립국가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리왕 말기에 고구려는 주변의 작은 세력들을 통합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일대의 강자는 부여국이었습니다. 유리왕 28년 8월에는 부여국 대소왕이 신하를 보내서 유리왕에게 신하의 예를 갖추라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리왕에게는 총명하고 용맹스런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무율은 유리왕이 부여왕에게 굴욕적인 해답을 보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부여의 사신을 만납니다. 나는 고구려국의 왕자 무술이다. 우리 선조는 신령의 자손으로서 현명하고 재주가 많았는데 지금 부여의 대소왕이 질투하여 모해를 했고 부왕에게 말이나 기르게 하는 직위를 주도록 잠소하여 욕을 보인 까닭에 불안하여 부여를 탈출한 것이다. 그런데 부여의 대왕이 전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군사가 많은 것을 믿어 우리나라를 멸시하고 있으니 사실은 돌아가서 대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곳에 알을 쌓아 놓았으니 만약 대왕이 그 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내가 대왕을 섬길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못하겠노라고 전하라. 삼국사기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부여왕이 이 말을 듣고 여러 사람에게 두루 물었다. 한 노파가 말했다. 쌓아놓은 알은 위태로울 것이니 그 알을 무너뜨리지 않는 자는 편안할 것이다. 노파의 말은 곧 왕이 자신에게 위기가 왔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와서 굴복하기를 강요하고 있으니 평화를 택하여 자기 나라를 먼저 잘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이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어린 왕자가 바로 고구려의 제3대 왕인 대무신왕이 됩니다. 결국 고구려가 부여의 요청을 거부하자 유리왕 32년 11월에 부여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범해 들어오게 되고 유리왕은 어린 왕자 무휼에게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합니다. 여기서 멈추거라! 우리는 군사가 적어 부여의 대군에 맞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부여의 대군이 반드시 이 합관령 계곡을 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골짜기에 숨어있다가 저들이 계곡에 들어섰을 때 기습 작전을 감행하도록 하자. 아닌 게 아니라 부여의 군사가 그 계곡으로 들어섰고 자, 공격하라! 무율이 군사를 출동시켜 불시에 공격하니 부여 군사들은 크게 패하여 마피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무율이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그들을 전부 죽였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 무율의 나이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대무신왕이 되는데 글자의 다리로 풀이하면 큰 전쟁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는 재위 기간에 대외적으로 고구려의 기상을 유감없이 과시했고 동명성왕과 유리왕의 업적을 이어서 나라의 기틀을 다진 임금으로 기록됩니다. 왕자 시절에는 부여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던 대무신왕이
재위 4년째 되던 해 서기로는 기원 후 4년 12월에 군사를 이끌고 부여 정벌에 나섭니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입니다. 주로 이제 군사적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고구려의 상대적인 적이면서도 시원인 부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부여족을 공격해서 예봉을 일단 막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주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리왕, 대무신왕을 거쳐서 마지막에 태조대왕까지 계속되지만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정벌을 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들은 단순하게 부족국가라든가 성읍국가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쓰던 조선이란 정치적 실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각각 일어난 정치 세력들이 일단 소국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당연히 그 소국들 가운데 하나로 출발했지만은 그 소국들 전체를 정복해서 나름대로 조선의 땅을 회복할 만한 그 역사적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무신왕이 정벌하겠다고 나선 부여국이 고조선 땅에 있기 때문에 부여 정벌 자체가 옛 조선 땅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분도 있고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무신왕이 정벌하겠다고 나선 부여와 주몽이 처음 도읍을 했던 졸본 부여와는 어떻게 다르며 삼국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동부여나 북부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위지동의전에서 부여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을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여는 현도 땅에서 천리를 간다. 남으로 고구려가 있고 동쪽으로 음루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선비가 있다. 북쪽으로는 약수가 있으며 영토가 가히 2천리나 되고 호수는 8만 호이다. 백성은 토착 생활을 하고 사람들의 성격은 강하고 용감하다. 흰색 옷을 좋아하고 비단옷 입기를 숭상한다. 여기서는 고구려가 이미 터전을 잡고 난 뒤의 부여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구려 역시 졸본 부여라 불리는 부여의 영토에다 나라를 세웠으니 부여가 고구려의 모태였다고 할 수 있겠죠. 고구려의 시원을 지금 부여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추모는 북부여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여 같은 경우는 주몽이 일선을 머물렀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여를 전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면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북부여, 동부여 또는 졸본부여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이 있을 때 조선의 후반기에 가게 되면 부여란 정치적 실체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구려가 성립될 무렵에는 부여의 어떤 통일성이 깨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현재로 볼 때는 북부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여가 될 수가 있고 남쪽에 있는 거는 졸본부여인데 그러니까 주몽이나 유리왕 시기의 고구려 영토가 부여 영토의 남부지방 일부였을 만큼 부여는 범위가 넓었는데 전체 부여가 통합된 국가체제를 갖춘 게 아니라 부여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다. 따라서 지금 대무신왕이 정벌하겠다고 나선 그 부여는 많은 부여족들 가운데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북부여의 한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대무신왕이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부여를 선제 공격하러 가는 과정을 상당히 신화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겨울 12월에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부여를 치러 가다가 비류수 옆에 이르러 바라보니 마치 어떤 여인이 솥을 들고 노는 것 같았는데 가보니 여인은 없고 솥만 있었다. 불을 떼기 전에 솥이 저절로 열이 났으므로 금세 밥을 지어 전체 군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다. 이때 웬 건장한 사내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했다. 이 솥은 우리 집 물건으로 나의 누이가 잃어버린 것인데 지금 대왕께서 얻으셨으니 거두어 주신다면 제가 솥을 지고 따라가겠나이다. 어허, 고마운지고. 그리하거라. 왕이 이물림 지역에 이르러 묵는데 밤에 쇠소리가 들렸다. 밝을 무렵 그곳을 수색하여 금으로 만든 옥새와 병기 등을 얻었다. 길을 떠나려 할 때 웬 사람이 나타났는데 키는 9척가량 되며 얼굴이 희고 광채가 있었다. 그가 왕에게 말했다. 저는 북명에 사는 괴유라는 사람이옵니다. 대왕께서 북쪽에 부여를 친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청하옵건대 제가 따라가서
부여왕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또 웬 사람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적국에 사는 마루라는 사람인데 청하옵건대 긴 창을 가지고 길을 인도하겠사옵니다. 서라투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용만 소장은 그의 저서 인물로 보는 고구려사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백성들의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겨울철에 부여정벌에 나섰는데 그 동계작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해줄 땔감을 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불을 지피다가 적에게 군대 위치가 발각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죠. 따라서 불의 없이도 데워지는 솥을 얻었다는 부분은 아마도 비유수 지역의 대부호가 고구려군에게 양식을 기증해서 군사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임금의 도장과 무기를 얻었다는 대목은 아마도 대장장이 세력이 고구려군에게 협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동명성왕시대는 물론 건국 초기인 만큼 건국 신화인 주몽설화를 곁들여서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2대 유리왕이나 3대 대무신왕의 업적을 기록한 부분까지 이렇듯 설화투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대무신왕을 전환점으로 해서 삼국사기의 역사기록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한신대 임기환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구려의 설화를 보면 대무신왕 때까지가 일종의 이제 설화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광개토왕비에도 보면 이제 고구려 시조 왕을 얘기하는데 추무왕, 유리왕, 그 다음에 이제 대무신왕 이 세 왕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이 부여라는 존재가 주몽 때부터 등장해가지고 대무신왕이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데까지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대무신왕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설화의 시대, 설화가 대무신왕까지 끝나는 그 고구려를 건국한 어떤 시조적 개념으로 볼 때 3대에 걸쳐 있는 그 시조적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설화의 시대고. 자, 그러면 부여와의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대왕마마, 여기서부터는 진창이 많아서 더 전진할 수가 없나이다. 아하, 그래. 그렇다면 일단 행군을 멈추고 형진을 골라서 병영을 만든 다음 군사를 편히 쉬게 하라. 예, 마. 그런데 고구려군이 미처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 부여의 대수왕은 온 나라에 있는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공격해 들어옵니다. 대왕마마, 부여군이 급히 진격해오다가 진창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여왕의 머리를 베어 기회가 바로 이때이옵니다. 누가 가서 부여왕의 머리를 베어오겠는가? 제가 가겠사옵니다. 장수 계유는 출전하여 부여왕의 머리를 베어오르라. 예, 대왕마마. 이야! 삼국사기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여왕이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가 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덮치려고 급히 말을 달려 앞으로 나왔으나 진창에 빠져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이때 왕이 괴유를 나아가게 하였다. 괴유가 칼을 뽑아들고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쳐들어가니 부여의 마녀 군졸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탱하지 못하였다. 이때 바로 내달아 부여왕을 붙잡아 목을 베었다. 유리왕 때만 해도 부여는 그 세력이 강해서 애교적으로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고구려가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대무신왕은 선제 공격에 나서서 막강 부여의 대수왕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무신왕이 정벌에 나섰던 대수왕의 부여는 지금의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중국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는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갔을 때 그 진흙이 많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길림 이남에서는 그런 지역은 보일 수가 없어요. 길림 이남은 전부 다 깊은 산과 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없고 길림을 지나서 장춘이라든가 농안 정도 가면은 비로소
초원이 나타나고 흙이 많고 그다음에 진흙이 있고 또 진흙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명마란 얘기가 나와요. 부여의 명마를 그 당시에 레몬신앙이 얻게 되는데 이런 명마의 산지도 사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성이라든가 환인지역 또는 길림지역이 아니라 훨씬 더 북쪽으로 간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명마예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고구려와 갈등을 빚었던 부여는 현재의 장춘 이북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고구려 시조 주몽이 탈출했던 부여 왕실 역시 그쯤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 진영의 우두머리인 왕의 목을 비워왔으니 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다고 해야 할 터인데 국내성으로 돌아온 대무신왕은 경솔하게 부여를 쳤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후회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